아무래도 뭐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뭐 IMF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사람 일이 그렇죠. 어떻게 네, 되는지 네.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소개드리는 방법이 바로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은행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네네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직 은행원이셔서 그런지 망할지도 모르는 은행? 이 선별법에 대해서도 보니까 다루셨더라고요. 아, 네.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하위권이네. 여긴 좀 조심해야겠다. 네, 손희애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 크리에이터 개념 있는 희애씨이자 30살 경제 공부의 저자 손희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이 사실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너무 통통 튀는 분이 오셔가지고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자, 작가님과 함께 30살 경제 공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경제 공부를 하고 돈을 모아야 될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근데 지금으로선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데 한때 기초생활 수급자였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테크 전문가가 되셨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제가 어릴 때 힘든 환경으로 성장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네네. 제가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이고, 네. 이제 엄마가 혼자 키우셨고 아무래도 뭐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한부모 가정으로 이제 살아남는다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살아가면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저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반장을 늘 해왔는데 그 반장들이 게시판에 이렇게 우유값 미납자, 급식비 미납자 이런 명단을 붙이는데 그 명단 안에 아이러니하게도 내 이름이 늘 있었다. 그렇구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걸로 이제 주눅이 드는 아이는 아니었고 오히려 반대로 근데 왜 우리 집은 항상 이렇게 돈이 없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이 돈이라는 거를 손에 좀 넣을 수 있을까? 이거를 좀 궁금해하는 아이로 자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인이 되면서부터 이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제가 이직을 많이 했었는데 이직을 많이 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원으로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냥 관심에서 이제 은행원이 되고 나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본격적으로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개념도 공부하고 또 이런 상품들 활용하면은 돈을 좀 더 쏠쏠하게 모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체득을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드도 생기고 그리고 내 집 마련도 20살 이제 20대가 끝나기 전에 29살에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정보력이 뭐 물론 시드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본다면은 좀 불우했던 그런 과정 환경을 반면교사 삼아서 일찍이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지 또 고민, 연구, 자료 수집을 시작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의 작가님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계속 저는 굴하지 않고 제가 채널에서도 일부러 제 환경을 이렇게 공개하고 말씀드렸던 것도 자칫하면 사람들이 그냥 절망하고 그래 나의 삶은 늘 이렇겠지라고 하고 어떤 변화를 꾀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채널에서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의 환경에 대해서 틈틈이 언급을 하고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노력을 하면은 누구에게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변화는 있을 수 있다.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테크 방법도 논하고 그리고 이번 책을 썼던 것처럼 경제 개념도 무엇보다도 알아야 된다. 이런 거를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가 이 책에 잘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워낙 시국이 좀 어렵잖아요. 그죠? 오늘도 촬영일 당일날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넘어섰어요. 장중에. 그러면서 뭐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출간하신 책에서도 보니까 이 금리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지금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금리의 원리를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금리 내리면은 대출금리 싸지는 거, 금리 올라가면은 대출금리 비싸지는 거,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책에서도 자세하게 썼고, 그리고 저도 늘 말씀을 하고 다니지만 금리를 빼놓고 우리가 경제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진행자님도 훨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금리가 애게 뭐 이 숫자 하나 이 정도로 어찌 보면 치부당할 수 있지만 애게 숫자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하나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은 또 길게 봤을 때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갈 때쯤에 금리가 마구마구 올라갔었잖아요. 그럼 인상기에서는 다들 힘들다 보니까 그럴 때는 일자리가 사라진다거나 혹은 우리의 월급이 삭감되는 그런 결과까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꽤 많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또 인하기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물론 대출금리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안 내려가고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금리를 내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호황을 조금이라도 좀 불러오려고 그런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강의 같은 거 나간다거나 좀 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영상들을 찍을 때는 금리가 내려갔을 때 뭐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상품들,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되는가,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되는가, 이런 영향들을 분야별로 하나씩 다 짚어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금리 내려갔네? 대출금리 내려가겠다. 금리 올라갔네? 그러면 우리 예적금 금리도 좀 올라가려나? 이 정도로 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내려갔고 어떤 상황이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금값이 어쨌든 뭐 약간 하향세를 찍을 때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림에서는 상향세를 계속 그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나 금리랑 관련이 있단 말이죠. 보통 금리랑 금이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는 그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은 올라가는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나 지금 우리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뭐 여러모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럴 때는 금리가 내려간 것과 더불어 사람들의 심리도 너무 불안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진짜 IMF 사태, 제2의 IMF 사태 또 터지는 거 아니야? 다들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현금 자산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더 안전 자산으로 취급되는 금 같은 것들에 더 돈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몰린다더라, 그게 돈이 된다더라, 요거만 생각하지 말고 왜, why 이거를 우리가 좀 계속 생각한다면 재테크를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사실 요즘 뭐 부동산도 어렵다 그러고 주식도 좀 상당히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현금을 어디다 보관해 놔야 되는지, 뭐 금 같은 데 넣으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금이 가장 각광받고 있는 수단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기마다 우리가 이게 그래도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게 항상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최근에는. 그런데 저도 어쨌든 다른 채널도 출연 많이 하고 경제 전문가들도 많이 만나지만 요즘은 이게 괜찮습니다 라고 찝을 만한 게 정말 없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나마 저도 금을 좀 많이 말을 하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 어떤 때보다 어려운 경제 상황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이거에 넣으면 무조건 성공한다 라는 게 조금 없는 아쉬운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굳이 하나를 꼽으시라 라고 한다면 금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뭐 IMF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약간 은행도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직 은행원이셔서 그런지 망할지도 모르는 은행? 이 선별법에 대해서도 보니까 다루셨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은 제가 강의를 나간다거나 하면은 질문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희애님, 보통 우리가 저축은행도 활용을 되게 많이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괜찮죠 라고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 들어가면 우리 은행들의 재정 건
건전성 그 상황을,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 확인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거기 들어가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1금융권은 그래도 이제 건전성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지만 네. 저축은행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눈이 좀 커지는 많이 커졌는데. 네, 그런 것들도 네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떤 은행을 찝어드리는 게 의미가 없는 게 계속 시의성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소비자 포털 파인에 들어가셔가지고 틈틈이 들어가시면서 만약 저축은행 등을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재정 건전성이 어느 정도인지, 여기는 너무 하위권이네, 여긴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거를 활용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은 이제 파인에 따로 표기가 되지 않고 각 은행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홈페이지에 금고별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따로 기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인과 더불어서 새마을금고 같이 각 지점별로, 각 금고별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곳들은 별도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 이 재정 건전성 지표를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 예금자 보호법, 예금자 보호 한도가 지금 5천만 원인데 뭐 내년에는 1억으로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하잖아요. 뭐 얼추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당장 1억으로 올릴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으로서는 저축은행 활용할 때 5천만 원이라는 금액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예치를 하고 이런 거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재테크 채널이다 보니까 1억 모으기가 목표인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작가님도 월급 한 250만 원 정도로 받으시면서 집 살 돈을 모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최대한 빨리 1억을 모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싶지만 그게 바로 정석이다 라고 꼽을 수 있는 거, 통장 쪼개기 얘기를 항상 합니다. 네. 제가 물론 계속 250을 벌면서 1억을 모은 건 아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급여 상승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250을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시드를 모을 수 있었던 거는 무조건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통장 쪼개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통장 하나에서만 이 급여 받아가지고 여기서 월세도 나가고 체크카드 대금도 여기서 쓰고 그리고 신용카드 쓴 거에 대해서 결제 대금도 여기서 빠져나가고 자동이체도 여기에 걸려있고 이 모든 거를 통장 하나로만 쓰게 되면은 가령 우리가 20일에 급여일이면은 20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는데 10일 정도면 됐는데 내 돈 어디 갔어?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디에 얼만큼 쓸지 설계를 하지 않고 돈을 쓴 거니까요. 이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장 쪼개기를 해서 뭐 최소 4개 정도 급여 통장, 생활비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네. 그리고 저축 및 재테크 통장 이렇게 4개로 나누어가지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돈을 쪼갠 대로 그 안에 예산대로만 쓰는 습관을 계속 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축 및 재테크 통장에 분명히 내가 계획한 돈이 있었지 만 여기에는 나날이 비율이 올라갈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쪼개어 쓰면서 아끼는 습관이 되기 때문에 생활비에 떼어두는 돈이 점점 적어지거든요. 아껴 쓰는 게 습관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채널 영상에서 소개드릴 때는 이제 시각화를 해서 케이크를 제가 5조각으로 이렇게 나눈 걸 보여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조각을 자꾸 나눠서 먹는 습관을 들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케이크가 이렇게 남을 수도 있구나. 그럼 남은 케이크는 이 재테크 통장, 저축 통장에 넣어야겠다. 이거를 습관화하다 보면은 250만 원? 특히나 제가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물가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요즘 250이면 사실 더 빠듯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우리 이제 마른 오징어에서도 물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짜다 보면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는 절대 아니니까요. 꼭 통장 쪼개기 하셔가지고 가계부 병행하시면서 특히 우리 이제 연초 다가오잖아요. 연초에는 더 의지 뿜뿜할 때니까 그렇죠. 가계부 네. 안 쓰셨던 분들도 나도 한번 써볼까?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실 때니까 이 기회에 정말 습관으로 들이셔가지고 통장 쪼개기랑 콜라보로 가계부 같이 쭉쭉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 그래도 내가 이 정도 모으게 되네 싶은 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저는 강의도 하면서 수강생분들이 변해 가는 것도 많이 봤어요. 분명히 가능하십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잘 읽어보세요. 그 비법들이 담겨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저축을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정석적으로 모으셨다고 하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절약, 그죠? 네네. 네, 절약이기 때문에 짠테크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비현실적인 짠테크 대신 생활비를 줄이는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거 그냥 습관으로 만드는 거, 지치지 않고 해야 되는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회사 가기 전에 샤워하는 거, 오늘만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루틴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씻어야 나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막을 수 있고, 그런 거죠. 일상적인 우리 네. 기본적인 에티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내가 응당, 예를 들어 1일이 됐으면 1일에 무조건 하는 거. 15일이 됐으면 15일에 무조건 하는 거. 한 달의 루틴 내가 그냥 스며들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달 달력을 1일부터 31일 되어 있는 달력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매달 1일에는 신용점수 조회하기. 매달 10일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쿠폰 점검에서 뭐 알뜰폰이든 혹은 그냥 통신사든 요즘은 포인트들을 지급받잖아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어느 제휴처에서 오늘 또 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12월이 됐다. 그러면은 당연히 연말정산 체크하고, 우리가 그 시기마다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날을 위해서 꼭 내가 인심 써가면서 선심 써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루틴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신용점수 관리하고, 그리고 또 알뜰폰으로 갈아타고, 그리고 연말정산 통해가지고 세테크 하시고, 그런 것들이 그냥 정말 나의 피부처럼 딱 여겨지는 순간 내가 진짜 너무 궁하게 산다가 아니라 현명하게 짠테크 하고 있다라는 스스로를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가령 혹시 통신사 포인트 일상에서 잘 쓰시나요? 잘 쓰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까봐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까보면은 막 10만 좀 넘게 이렇게 12월 말까지 유지되고 계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냥 1년 동안 한 번도 들여보지 않으신 거예요. 왜 안 쓰냐라고 하면은, 가령 편의점이라고 하면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물 사면서 그거 10% 할인 받아가지고 100원 할인 받자니 좀 이게 꺼내는 것도 귀찮고, 이거 기다리시는 알바분 괜히 귀찮으실 것 같고 민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안 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얘기하는 이 질문의 주제가 짠테크잖아요. 짠테크의 기본은 뭐 민망함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티끌모아 태산 요거 하나만 기억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귀찮죠. 근데 요즘은 하나 등록해놓으면 아예 배경화면에다가 이제 통신사 그 바코드 박아놓을 수 있거든요. 정말 터치만 딱 하면 바로 꺼낼 수 있으니까. 기다리시는 게 너무 죄송하다. 이거는 본인이 이거를 세팅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아주 자질구레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그냥 피부처럼 여겨지게 루틴으로 만드시면은 어느새 진짜 진짜 이렇게 하는 것도 꽤 시드가 모인다 싶으실 거예요. 우리 연말정산도 뭐 그거 무조건 난 뱉어내던데 무조건이 어딨어요. 해보면은 무조건 돌려받는. 저 1인 가구들도 많이 돌려받으시거든요. 그래요? 전략만 제대로 짜면은 꼭 돌려받으니까요. 안 되던데 하고 자포자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적금에 들어도 나 혼자 이자를 2배 받을 수 있는 재테크 스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돈 모으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아요. 정말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이거 설명해 주세요. 네, 바로 선납이연 방식인데요. 선납이연? 소위 얘기하는 재테크 전문가 혹은 재테크 고수 분들은 정말 대부분이 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금을 하나 든다라고 가정을 하면 1년짜리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달에 한 번 넣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선납이연은 선납이라는 게 원래 넣어야 되는 날짜보다 빨리 넣는 걸 전부 다 통칭해서 선납이라고 하고, 원래 넣어야 되는 날짜보다 단 하루라도 늦게 넣는 걸 우리가 통칭해서 이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납 이연 방식에서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선납, 즉 원래 넣어야 되는 날짜보다 빨리 넣은 횟수나 날짜가 이연, 늦게 넣은 날짜보다 많거나 혹은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네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선납 이연 방식에는 크게는 6, 1, 5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1, 11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시는 거는 1, 11 방식이라서 1, 11 방식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요. 1, 11 방식은 첫째 달에 우리가 12개월치 넣어야 되는 것 중에서 1개월치 정상적으로 넣고요. 원래 마땅히 한 달에 한 번 넣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선납 이연이니까 언젠가는 빨리 넣고 언젠가는 늦게 넣는다는 거잖아요. 7번째 달까지 한 번도 2, 3, 4, 5, 6을 안 넣고요.
7개월째까지 계속 안 넣고 있다가 7개월째에 11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넣고 그 다음부터 8, 9, 10, 11, 12까지는 아예 안 넣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5개월은 선납, 5개월은 이연이 되거든요. 제가 아까 선납이 이연보다 더 많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때는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꼭 충족해야 되는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야, 저 귀찮은 짓을 왜 하고 있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자,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적금만 들었을 때는 그냥 매달 적금만 넣어서 적금 이자만 챙기는 거였지만 선납이연 방식에서는 지금 방금 5개월은 안 넣은 그 빈칸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예금을 하나 넣어가지고 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개월째에 가령 제가 3천만 원짜리 총 3천만 원을 넣는 적금을 넣는다 하면 12분의 1 하면 그게 250만 원이거든요. 첫 달에 250만 원 넣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1개월치를 7개월 때 넣어야 될 때까지 지금 우린 6개월 정도 시간을 벌었잖아요. 네네. 1개월, 첫째 달에 그 250만 원 넣는 동일한 날에 11개월치를 6개월짜리 예금을 하나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딱 만기 해지되는 날 네. 7개월째 때 11개월치를 한꺼번에 여기서 만기되는 돈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우리는 적금 이자도 챙기고 예금 이자도 챙기고 거의 한 비율로 따지면 150%에서 160% 정도로 이자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물론 처음에 네.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요. 그냥 일반 예금, 그냥 일반 적금 각각 하시는 것보다 훨씬 이자를 조금 귀찮음을 감수하시면은 더 챙기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어우 저거 누가 해가 아니고 실제로 되게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그래도 귀찮음을 감수하더라도 이자 제로 챙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실천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유의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먼저 넣는 선납, 늦게 넣는 이연 요게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부 상품에서는 아예 약관에다가 선납 이연을 아예 허하지 않는다고 박아놓는 상품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상품 설명서 보시면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체크해보시고 실천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아보고 해야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1억을 모은 사람은 무조건 만들었다는 통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요? 아, 바로 네. 비상금 통장입니다. 비상금 통장.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보통 1년 내내 네. 많이들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나 이번 달엔 돈이 진짜 없어. 근데 그 돈이 없는 게 항상 없어, 항상. 과연 그 달만인가? 그러니까 항상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없는 네. 건데 네. 그냥 체감상 아 이번 달은 진짜 빠듯해. 지금이 너무 빠듯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우리가 빠듯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상치 못한 돈을 쓰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갑자기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이게 시발 비용. 갑자기 내가 이거 너무 욕한 거 아닙니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네네네. 아시죠? 네네네. 그런 걸 쓰는 거는 논 외고 갑자기 주위에서 결혼을 많이 해요. 네. 뭐 축의금 확 빠져나간다거나 네. 혹은 이제 가족이 돌아가셔서 조의금이 나간다거나 내가 다쳐가지고 병원비가 나간다거나 혹은 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내가 상대방에 물어주게 됐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다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달에 몰아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소위 얘기하는 정말 유독 쪼들리는 그 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장 쪼개기를 그대로 실천한다는 가정하에 나는 이달의 생활비를 100만 원만 잡아놨는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내가 이 100만 원을 정말 그냥 풍족하게 무난하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축의금 막 세 팀 결혼하고 이러면 뭐 한 15만 원씩만 낸다고 해도 45만 원 거짓 50만 원이 훌쩍 빠져나가는 거면 그렇겠네요, 진짜. 그러면 나는 남은 55만 원 거짓 50만 원 정도로 반토막이 난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쪼들리겠어요. 식당 가서 난 제육볶음 먹고 싶은데 제육볶음 못 먹고 김밥 천국 가서 김밥만 먹고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돈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돈이 바로 비상금입니다. 돈을 제대로 모아봤다. 그리고 돈을 제대로 굴리고 있다 하시는 분들 치고 정말 비상금을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이 비상금으로 통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거는 대표적으로 파킹 통장이 있거든요. 파킹 통장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쌓이는 통장이잖아요. 그냥 겉보기로 봤을 때는 다른 입출금 통장이랑 다를 바가 없지만 우리가 넣은 돈들이 일할 계산이 되어서 하루하루 꽤 쏠쏠한 이자가 쌓이기 때문에
이 비상금 통장 활용하셔가지고 혹시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혹시 모르는 비상 상황을 위해서 대비하는 마음으로 비상금을 만들 때에는 스스로 약속을 해야 된다. 갑자기 내가 엽떡 먹고 싶은 거 비상 상황 아니고 내가 네. 저 주식 저거 진짜 쏠쏠하다던데 저거 넣으면 무조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런 카더라 통신 넣어가지고 막 계획에도 없던 투자 갑자기 하는 거 이런 거 비상 상황 아니고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만 쓰는 돈이라는 거를 스스로 좀 약속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이걸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방금 파킹 통장 활용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요즘 좀 괜찮아 보이는 파킹 통장 몇 가지를 좀 조사를 해와봤어요. 물론 저축은행 쪽에서 파킹 통장 이자 쏠쏠한 게 남아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네. 금리 인하기다 보니까 파킹 통장도 이자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근데 OK저축은행에서는 짠테크 통장이라는 파킹 통장이 여전히 좀 고이자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7%입니다. 파킹 7%? 네, 와, 파킹 진짜 통장인데 높네요. 7%. 꽤 높고 다만 이게 제한 금액이 50만 원으로 막혀 있기는 한데 그래도 7%면은 꽤 쏠쏠한 거죠. 그리고 또 괜찮은 곳이 에큐온 저축은행. 여기서도 머니모기라는 파킹 통장이 있거든요. 여기도 5%입니다. 5%. 파킹 통장이. 그러니까 아직도 저축은행 쪽에서는 그래도 파킹 통장이 비상금 통장으로 쓸만한 것들이 고금리로 여전히 몇몇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요것들은 다 입출금 통장의 일종이니까 예금자 보호 가능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자 보호 5천만 원 요거 유의하면서 쓰시면은 충분히 안심하고 쓰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겠네요, 진짜. 네네 활용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도 이제 고금리 통장 말씀해 주셨는데 운영하시는 채널에서 항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최신 고금리 통장을 추천해 주시잖아요. 네.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예적금 상품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한 3가지 정도 조사를 해와 봤습니다. 요즘 금리 인하기잖아요. 맞아요, 네. 저도 준비하면서 좀 놀랐던 게 금리 인하기라서 이제는 진짜 우리가 2자릿수 예적금 보기는 글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조사하는데 여전히 2자릿수의 예적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네. 오.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일단 전북은행의 JB 슈퍼시드라는 적금 상품 13.3%입니다. 13.3%. 꽤 쏠쏠하죠. 오. 적금 금리가요. 그러네요, 진짜. 그 너무 쏠쏠하죠.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뭐 적금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 요즘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미션 수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얼마 이상 써야 되고 뭐 우리 자동이체 몇 건 수행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차치하고 최고 금리만 일단 말씀드려보면은 13.3%고요. 그리고 웰컴 저축은행에서도 웰빙 라이킷이라는 적금이 있는데 요것도 14%입니다. 꽤 쏠쏠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KB국민은행의 KB 스타 퀴즈왕이라는 적금도 10%입니다. 사실은 뭐 물론 귀찮음을 감수하고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해야 되는 우대금리 조건들이 따라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 금리 인하기에 2자릿수 적금이 남아있다는 거는 저도 조사하면서 좀 놀랐거든요. 근데 다만 유의해야 될 거는 방금 제가 거듭해서 언급했다시피 고금리 적금을 우리가 좀 잡으려면 수행해야 되는 미션들이 늘 따라오기 마련이니까 나는 이런 거 못하겠더라. 해보니까 결국은 나는 우대금리 조건 실패해서 기본금리만 받게 되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라리 우대금리 조건이 있는 상품들 말고 그냥 기본금리가 무난한 상품 처음부터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런 금리 챙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은행 공시로 이렇게 금리 순으로 쭉 적금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 홈페이지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틈틈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확실히 요 고금리 아예 그 시의성 있는 상품 아니고서는 무난한 거 찾으시기에는 충분히 요 상품 그 홈페이지 하나로 해결이 되실 겁니다. 이런 상품들 특징이 뭐 엄청난 거금을 넣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돈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단기적으로 목돈 딱 마련하기에는 꽤 쏠쏠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일반 통장에 받아서 그냥 놀리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급여 통장을 딱 하나 정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네. 근데 물론 시의성에 따라서 그리고 타겟층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괜찮다고 봤던 거는 최근에는 농협은행의 1934 우대 통장이라는 요 급여 통장이 좀 괜찮아 보였어요. 이 제목에서 이미 느끼셨겠지만 1934여서 19세에서부터 34세에 국한되는 통장이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냥 입출금 통장인데도 3%
금리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그냥 수수료 혜택 같은 것들은 당연하게 따라오고, 우리가 급여통장이라고 하면 아유 뭐 그냥 입출금 통장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보통 입출금 통장 혜택 되게 없는 것들은 그냥 0.1% 금리거든요. 그렇죠, 이게 금리인가 싶은 그런 금리를 그런 통장인데, 만약에 그런 통장 가지고 계시다가 이 3% 금리 받는 통장 딱 만드시면 와, 입출금 통장에서도 이런 금리가 쌓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제가 소개드린 것 외에도 우리가 생각보다 금리가 꽤 쏠쏠한 통장이라거나 혹은 금리 외의 혜택이 입출금 통장 하나 만들었는데 이런 혜택을 준다고 싶은 것들이 꽤 있거든요. 뭐 가령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은행에서는 급여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그 제주도에서 숙박권을 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입출금 통장이 제가 봤을 땐 두 가지 결인 것 같아요. 금리가 쏠쏠하거나 혹은 금리 외의 혜택이 쏠쏠하거나. 좋은 급여통장 안에서는요. 그냥 급여통장 혜택 있어? 이런 생각에 그냥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급여통장도 좋은 혜택들이 꽤 많으니까 금리가 좋거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대의 그 정도의 상품을 찾거나, 방금 말씀드린 우리은행의 통장처럼 누가 우리가 급여통장 만들었다고 숙박권 줄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것처럼 금리 외의 혜택을 주는 상품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쭉 다 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 홈페이지 하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되니까 틈틈이 보시고, 일단 오늘 하나 추천드릴 것은 농협은행의 통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퇴직연금 적립의 절반 이상이 예금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 퇴직연금 제도에서 현물 이전이 가능해지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용해야 나에게 이득일지 알려주신다면요? 네네. 보통은 퇴직연금을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소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퇴직연금을 진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거의 조금 가장 보탠다면은 나의 노후는 진짜 퇴직연금에 달려있다. 정말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서 백만장자가 나온대요. 맞아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 불릴 수 있는 상품군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융권에서도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퇴직연금 그거 만들어가서 뭐해 이런 인식도 꽤 많아요. 아예 가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선택권을 조금 더 넓히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현물 이전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현물 이전이라는 게, 예전에는 가령 제가 우리은행에 퇴직연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가령 국민 뭐 증권사에 있는 퇴직연금으로 내가 옮기고 싶다. 그러면 갖고 있는 상품,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현금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상품 다 팔아야 다른 증권사든 혹은 그냥 똑같이 은행권으로 옮기든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상품을 가지고 그대로 옮길 수 있게 해준 게 현물 이전 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일단 갖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가 퇴직연금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수수료 깎아준다는 곳, 혹은 최근에 기사 같은 것들 보니까 수익률 잘 나온다고 하는 곳들, 그런 것들로 옮기는 거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더 잘 가르친다는 학원으로 아이 냉큼 옮겨주시잖아요. 네네. 왜냐면 더 잘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같은 돈 들이는데 좀 성적 더 잘 나오게 해주시는 선생님한테 아이 맡기고 싶지. 지지부진한 선생님한테 누가 맡기고 싶어요? 그렇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잖아요. 금융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퇴직연금에서 이제 현물 이전이 가능해졌다 보니까, 특히 지금 현물 이전 시행된 지가 몇 달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벤트가 좀 짱짱한 편입니다. 뭐 수수료 아예 감면을 해준다거나 뭐 얹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현물 이전 한 번씩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은행, 무조건 증권사도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의성에 따라서 뭐 최근에는 이제 은행에서 수익 잘 나오던 분위기가 증권사나 뭐 혹은 그런 쪽으로 많이 옮겨갔다라는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직연금 이 수익화도 결국은 그 금융사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서 정말 막 피 터지게 노력하고 있는 분야여가지고 네네. 최근에 수익률 잘 내고 있는 곳 어디인가, 요거는 당연 누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사를 통해서 잘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확인하면서 옮기시는 습관을 좀 많이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진짜 퇴직연금 활용을 너무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이 연금에서 우리가 3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장 좁은 게 우리가 개인들이 활용하는 거,
이 IRP 같은 그리고 연금저축 같은 요런 개인들이 넣어야 되는 그런 노후 대비 상품들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믿을 거는 나밖에 없다고. 이제 노후에 믿을 거는 내가 쏟아부었던 그런 돈들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랑 이제 연금저축 잘 활용하시고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연금저축이랑 IRP, 그러니까 퇴직연금, 이 두 가지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시간 관계에서 너무 딥하게 갈 수는 없겠지만 IRP, 즉 퇴직연금은 좀 보수적인, 우리가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들의 비율이 조금 연금저축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연금저축에서는 가자 하시는 분들,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네네네. 분들을 위한 상품들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깊이 들어가면 더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 두 가지 다 하나의 바구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바구니 안에 어떤 상품들을 담느냐, 어떤 EPF를 담고 어떤 예금을 담고,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연금저축 가입했다고 해서 내 인생 달라지고 퇴직연금 가입했다고 해서 그 가입한 행위 자체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는 아니니까요. 하나의 바구니들을 일단 잘 뚫으셔가지고, 둘 다 뚫으셔도 상관없고요. 네. 뚫으셔가지고 이 안에 하나하나 마치 우리 다람쥐들 여기에 먹이 채우듯이 네. 예, 이렇게 먹이 채워가면서 노후에 이제 까먹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기존 청약을 해지할지 유지한다면 얼마나 앞으로 넣을지 고민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저는 물론 개인들의 선택이기는 합니다만 청약 통장을 깨는 거는 무조건 신중하셔야 된다. 아, 그래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가령 내가 10년 동안 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가 해지를 했어요. 해지를 했는데 두세 달 정도 고민을 해보니까 그냥 다시 만드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다시 만들면 네. 그 전에 내가 10년 부었던 게 이게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10년이라는 가입 기간을 인정받았더라면, 원래 유지하고 있을 때 인정받았더라면 해지하고 다시 가입을 했더라도 어쨌든 손희애라는 사람이 다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이름 앞으로 본인 각자의 명의 앞으로 그 기간과 그 조건들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계시거든요. 아닙니다. 그냥 리셋이 되는 거죠. 제가 청약통장 해지를 좀 정말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에요. 모든 것이 다 0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만약에 금액, 기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좀 노력하면 어쨌든 횟수 같은 거를 좀 빨리 채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기간은 우리가 무슨 도루마무 해가지고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그래도 꽁을 얻을 수 있는 가산점 분야가 기간인 건데 이 기간을 그냥 호로록 날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특히 40대 이후의 분들이 만약 청약통장을 해지하신다면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축적이 되셨을 텐데 저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지를 하시기 전에, 해지를 하시더라도 어쨌든 본인의 선택이니까 해지를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해지를 하시더라도 청약을 좀 넣어보시고 해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청약 신청을 해보지도 않고 요즘 뭐로 또 청약이라는 말 이제 다 정말 옛날 말이라더라, 요즘 다들 당첨 안 된다더라, 소위 말하는 카더라 통신만 듣고 해지를 결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올해 초에 SBS 비즈에서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시장상인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재테크 상담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진짜 턱이 빠질 뻔한 적이 있었던 게 너무 놀란 게, 거의 우리 엄마 아빠 정도 연배이신 분이었어요. 20년 넘게 청약 통장을 넣으셨는데 청약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은 불입을 하셨는데 그래요? 청약 신청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니까 일단 뭐 저축만 열심히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든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아이고 이거 뭐 넣어도 내 인생에 뭐 도움도 안 되고 해지할까? 이렇게 생각하셨겠죠. 그러니까 그분처럼 극단적으로 한 번도 안 넣어보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혹은 난 몇 번 넣어보지도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해지는 하시더라도 일단 넣어보시기라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활용도 제대로 안 해보고, 뭐 그거 무용지물이던데 그거 왜 가지고 있어? 요즘 이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은 한물 같다며 라면서 해지하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쌓아온 기간과 횟수와 금액이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약을 해지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많이들 언급을 하시는 게 금리예요. 금리가 다른 예적금 상품들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냐.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청약을 처음부터 금리를 위해서 가입한 상품은 아니지 않냐.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저축성 상품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그런 아쉬움이 드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상품을 왜 가입했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신다면 조금 더 버티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무조건 해지를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해지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하신 거라면 청약으로도 담보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걸로 잠깐 급한 불을 끄는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롱 속에 잘 묵혀놨던 청약 통장을 이제 정말 제대로 활용할 때가 네, 왔다. 네. 네, 영상 보시고 꼭 한번 지금이라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연말정산으로 최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꿀팁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두말할 것도 없어요. 네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의 존재도 잘 모르시고 해본 적도 없다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십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작년 소득 기반이기 때문에 내가 소득을 고쳐서 넣으면 되는 거고요. 네네. 이 소득 기반으로 내가 돌려받게 될 것인지 뭐 혹은 뱉어내게 될 것인지 예상치이기는 합니다만 얼추 윤곽이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그걸 내가 조회를 해봤을 때 뱉어낼 것 같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내가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일 것 같다라고 추측이 되신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연금저축이랑 IRP, 즉 퇴직연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절세하는 데 정말 치트키 같은 존재거든요. 이것 두 가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는 그냥 나를 위한 계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 내가 연말 연금저축을 100만 원 넣으면 얼마 돌려받게 되는가? IRP는 얼마 넣으면 얼마 돌려받게 되는가? 요거를 그냥 수시로 넣었다 뺐다 계산기 두드리시면 되는 거니까요. 요게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 값을 세팅하셔가지고 말일까지 연금저축이랑 IRP 조금이라도 더 불입하셔가지고 세금을 덜 낼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 노후 때까지 못 돌려받는데 그냥 적금 쏠쏠한 거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까 제가 특판 상품들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적금 상품들이 다 금리 인하기라서 쏠쏠한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쏠쏠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 돌려받는 것만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령 세금을 제가 한 20만 원 돌려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적금 이자를 20만 원 우리가 받기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랑 IRP 지금 돈 넣는 거 아까울 수 있지만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노후에 그렇죠.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 위해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30살 경제공부라는 책으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테크 얘기를 위주로 하기는 했지만요. 이것은 결국은 큰 경제라는 바운더리 안에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재테크 잘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제 개념을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 기사 읽으려고 해도 모르는 용어가 생기면 결국은 그 기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시작은 경제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또 열심히 실천하는 재테크도 수행을 하시면서 다들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30살 경제 공부 많이 관심 부탁드려요. 30살만 보는 책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경제 공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이게 IMF 온다, 환율 오른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정말 경제 공부 잘 하시면은 남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희애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